인연이 깊어질수록 집착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어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상대에게 매달리는 순간 인연은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집착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관계 집착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과도하게 매달리고 의존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자신에게 해롭거나 불안정하더라도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매달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겉으로는 헌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갈망, 그리고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맞춰진 나로만 존재하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항상 긴장하고 자신을 억누르며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행동은 결국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강한 두려움은 상대방이 조금만 멀어져도 심한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게 합니다. 자기 희생 또는 지나친 양보를 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무시하는 행동은 건강한 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욕구가 크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러한 애정 욕구는 때때로 지나친 헌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니면서도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상대에게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관계에 대한 이러한 집착을 통해 내면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매달리는 관계를 끊어내고 건강한 인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너무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자존감 회복 및 자기인식 훈련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취미 활동이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활동들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덜 의존하는 연습을 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비전에 집착하여 인생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지나치게 바꾸려 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상대에게 매달리는 것은 결국 독이 됩니다. 매달림은 상대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는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매달려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건강한 관계란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집착하지 마세요. 매달려서 인연이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집착하게 됩니다. 상대가 내 생각대로 행동해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관계는 점점 왜곡되고 결국은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의지의 존재이며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기보다 상대를 통해 얻는 안정감, 존재감, 인정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멀어질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상대를 잃는 아픔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주던 세상의 일부를 잃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그가 나를 떠나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그가 나를 잊으면 내 삶은 쓸모없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마음을 붙잡는 순간 관계는 이미 자연스러움을 잃어버립니다. 건강한 인연은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굳이 매일 만나지 않아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 신뢰가 관계를 지탱하지요. 하지만 매달림이 시작되면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한쪽은 지치고 다른 한쪽은 초조해지며 결국 그 사이에는 피로만 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타인을 통해 안심하려 하지만 그 순간 자유를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린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주도권을 타인의 손에 넘겨주는 일입니다. 그가 웃으면 행복하고 그가 차가워지면 하루가 무너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의존은 관계를 짓누르고 집착은 인연을 병들게 합니다.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고 잠시 멀어져도 다시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그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의 선물입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는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덜기 위해 붙잡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답을 찾는 그 순간 마음은 조용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달림은 언제나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관계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조종하려 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연락이 늦으면 의미를 과하게 해석하게 되지요.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그 관계는 더 불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불안은 의지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관계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이 커질수록 불안도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자유를 잃습니다. 매달림은 애정이 아닙니다. 애정은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이고 매달림은 상대를 붙잡으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는 결국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매번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고 제안하고 대화가 줄면 불안해합니다. 처음엔 정이 많다고 느껴지지만 조금만 지나면 부담이 됩니다. 그 관계는 언젠가 어긋나게 마련이지요. 직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저 사람의 인정만은 꼭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인정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칭찬받으면 들뜨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결국 그 의존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매달림은 관계를 지탱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한쪽이 불안에 지치고 다른 한쪽은 도망치고 싶어지지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거리를 잃은 욕망의 줄다리기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적당한 거리의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달림은 그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라는 문장은 때로는 나는 내가 없으면 불안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 자유를 빼앗기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매달림이 시작되면 상대는 점점 뒤로 물러나고 나는 점점 더 다가서려 합니다. 이 불균형이 오래되면 관계는 결국 균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나 우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자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인연은 서로에게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은 무관심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신뢰한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니 관계가 버거워질 때는 붙잡지 말고 한 발 물러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지금 자유로운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숨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솔직해야지. 친하면 다 말할 수 있어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야 유지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서로의 마음속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인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 가까이 붙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다치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면 소원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가 납니다. 이 균형을 잃는 순간 관계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의 마음을 함부로 들여다보려 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선택에 간섭하기 시작할 때 그 인연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집착은 이 거리를 잃게 만듭니다. 상대의 삶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지고 그의 감정 하나하나를 알고 싶어지고 결국 상대의 자유를 제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붙잡을수록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적당한 침묵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 여백 속에 존중이 머무르기 때문이지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이 거리를 알아야 오래갑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불행이 커진다. 그러나 너무 멀면 인간은 외로움에 짓눌린다. 그가 말한 행복의 지점은 바로 중간, 즉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고요를 지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인연은 온기로 이어지는 것이지 간섭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잠시 멀어질 때 그 여백을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 세상 어떤 관계도 늘 같은 온도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멀어졌다가, 때로는 다시 가까워지며 조금씩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 변화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인연의 비결입니다. 거리를 지키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가까이서만 사랑하려 하면 언젠가 상처받지만 적당히 떨어져 바라볼 줄 알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따뜻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자꾸 불편하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 가까운 건 아닐까? 조금의 거리, 조금의 여백, 그게 바로 인연을 숨쉬게 하는 산소입니다. 오래 이어지는 인연에는 묘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통하고 가끔 서운해도 쉽게 회복되지요. 그런 관계에는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대하지 않음과 강요하지 않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을 기대가 현실을 앞서갈 때 생기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셈이지요.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끔 실망해도 받아들이고 가끔 멀어져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자연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집착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가 늘 자신을 우선해야 하고 늘 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한다고 믿지요. 그래서 작은 무심함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거리에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 불안이 쌓이면 말투는 날카로워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결국 상대는 떠나고 남는 건 허무함 뿐이지요. 그러나 인연을 지키는 사람은 이 마음의 법칙을 압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다. 이 단순한 인식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상대의 태도보다 내 반응을 돌아보지요. 지금 내가 서운한 건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대가 너무 높았던 걸까?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바라는 순간 그를 잃기 시작한다. 관계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일입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엇박자가 생기고 기대를 줄일수록 리듬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조율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권리, 다른 속도로 움직일 자유를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는 숨을 쉽니다. 오래가는 인연에는 이런 고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많고 간섭보다 기다림이 많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서로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지요. 어쩌면 인연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하는 마음의 온도일지도 모릅니다. 그 온도가 따뜻할수록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지칠 때는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더 자유롭다. 그 순간 당신의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이 멀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기다려달라. 내가 잘할게. 이번만은 놓지 말자. 그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을 뻗을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빠르게 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잃는 순간 사랑도 잃는다. 그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마음을 구속하려 드는 관계 속에서는 머무를 수 없다는 뜻이죠. 사람의 마음은 새와 같습니다. 손 안에 가만히 둘 수 있을 것 같지만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세게 쥐는 순간 날개는 부서지고 맙니다. 인연도 그렇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건 애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자신에게 상처가 되지요. 붙잡는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람이 나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 사람 없이도 서로가 괜찮을 때 유지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마음의 줄다리기라고 했습니다. 한쪽이 세게 당기면 다른 한쪽은 본능적으로 물러나지요. 붙잡는 힘이 강할수록 상대는 더 멀리 가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로 설득해도, 눈물로 붙잡아도 자유를 빼앗긴다는 느낌이 들면 그 마음은 이미 떠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인연이 멀어질 때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상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 여백 속에서 상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자유를 빼앗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이 생길 때 그 인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은 붙잡혀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물고 싶어서 머뭅니다. 그 머무름의 자유가 있을 때 관계는 숨을 쉽니다. 그러니 인연이 멀어질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진짜로 잃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인연이 내게 꼭 필요한 인연이라면 굳이 붙잡지 않아도 다시 만날 것이다.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붙잡음이 아니라 여유가 인연을 지키는 힘이니까요.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잊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잊으려 애쓸수록 그 사람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지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관계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잊는다는 건 내 안의 한 시절을 지워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놓는다는 건 잊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인다. 인연의 끝도 그 불가피함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끝나는 관계가 있고 아무리 멀어져도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끊지 않고 억지로 이어붙이지도 않는 것.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자리에서 흐름을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놓는다는 건 이 관계가 끝나서 아쉽다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아쉬움을 덮어두지 않고 그대로 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나의 평온을 맡기지 않는 일입니다. 매달릴 때는 늘 불안합니다. 상대의 한마디, 표정 하나에 내 하루가 흔들리죠. 하지만 놓고 나면 그 불안의 줄이 끊어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의 삶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상대의 마음, 상대의 선택. 그건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놓아야 합니다. 놓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더 이상 상대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겠다는 성숙의 선언입니다. 놓고 나면 마음이 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조용히 이런 깨달음이 자라납니다. 아,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켰구나. 그 깨달음이 생기면 이별은 상처가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노움이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을 지나가 주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인연을 놓은 겁니다.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고 나면 처음엔 허전합니다. 내가 노력했던 시간, 붙잡으려 애썼던 마음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허전함이 고요로 바뀝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멈춰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로서 있구나. 그동안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판단했지요.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압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평화는 욕망의 침묵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마음, 관계를 내 뜻대로 만들려는 의지, 그 모든 욕망이 조용히 멈출 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엔 텅 빈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바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예전에 상처와 불안이 가득했던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요.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며 서로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불안 대신 평안이, 의무 대신 존중이 머뭅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수명처럼 길게 이어지기도 하고 짧게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보다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입니다. 매달릴 때는 늘 상대를 바꾸려 하지만 놓고 나면 나 자신이 바뀝니다. 그 변화가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떠난 것일지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통해 배우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인연의 끝에서 배우고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다. 그때부터 당신의 인연은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평화를 나누는 관계로 바뀝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 그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는 인연. 그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 지켜야 할 진짜 관계의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는 세상 다정하게 웃지만 돌아서면 칼날 같은 비수로 당신의 등을 찌르는 이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형님, 누님 하던 이가 뒤에서는 그 사람 참 별로더라 하며 비웃는 경우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웃음이 존재합니다. 표정은 한없이 부드럽고 상냥하지만 그 마음은 냉기가 감도는 사람. 그 미소 뒤에는 어쩌면 칼날처럼 차가운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순간은 크게 화를 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는 웃으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출 때가 훨씬 더 섬뜩하고 무서운 법이죠. 그 미소는 위로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치밀한 계산과 탐욕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간과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엄중히 경계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듯 보이나 속으로는 흉기를 품은 자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어선 안 된다. 그는 벼슬길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았습니다. 권세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했지만 그 권세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이들이 허다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두 얼굴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을 드러내면 상처받을까봐, 자신의 이익이 끊길까봐,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웃음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쉽고 편리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살던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덕이라는 옷을 입고 속으로는 권력의 달콤한 향기에 취한 양반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믿을 수 없고 마음만이 그 사람의 본질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속고 마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 믿고 함께 웃고 비밀을 나누며 그렇게 가까워졌다고 믿는 순간 예기치 못한 배신이라는 비수가 등 뒤에서 날아와 꽂히곤 합니다. 배신이라는 감정은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타인이니까요. 배신은 어쩌면 사랑의 자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깊이 믿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그만큼 더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인간의 모순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 역시 가까운 벗의 거짓 고변으로 유배를 가는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그는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나의 허물을 살펴라. 남의 거짓에 분노하기보다 내가 그 거짓에 기대지 않았는가 돌아보라. 그의 말은 냉철했습니다. 남의 두 얼굴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 웃음에 너무 쉽게 안심했던 것은 아닌가 자문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늘 그래왔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란 늘 이런 경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야만 관계가 시작되고 그 믿음이 깨져야 관계의 진짜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배신은 인간의 본성이라기보다 신뢰가 깨어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다만 이익이 있을 때 더 빨리 변할 뿐이다. 그는 인간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철학은 차갑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사람을 마냥 의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마음을 너무 쉽게 믿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믿음 자체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성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한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심만이 배신당하는 법이죠. 그러니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당신이 인간을 진심으로 대하고 믿었던 소중한 증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외로이 밥을 지으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마음을 속였던가?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혹시 우리 또한 누군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침묵으로 그를 베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의 두 얼굴을 탓하기 전에 우리 마음 속에도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환하게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는 사람, 그 웃음의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인간이 위선적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명쾌하게 요약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 그는 인간이 본래 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두려움 때문에 속임을 택한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곤 하죠. 그 순간의 웃음은 잠시 평화를 지키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편하고 억눌린 마음이 쌓여갑니다. 그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뒤에서 다른 말을 낳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씨앗인 것이죠. 정약용 선생은 벗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침묵을 믿어라. 말은 순간의 표정이지만 침묵은 마음의 진짜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짓된 미소를 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거부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사람들은 웃음으로 자기 방어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집단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좋은 표정을 연습합니다. 그 표정이 생존의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오늘날에도 그 본능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모임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사람들은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다 이해해요. 그 말 뒤에는 얼마나 많은 억눌림이 숨어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애절량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 하지만 그 감춤이 깊을수록 허물은 더욱 드러난다. 즉, 거짓된 웃음은 잠시 사람을 살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거짓이 마음의 짐이 되어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관원이 정약용 선생을 찾아와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대감, 저는 늘 웃으며 대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웃음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눈이 웃지 않는데 어찌 믿겠소? 그 짧은 대화 속에는 인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은 표정에 자연스레 스며듭니다. 억지로 감춘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웃음을 가면처럼 씁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상처받기 쉬우니까요. 우리는 모두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속상하지만 괜찮아라고 애써 말했던 순간, 그때의 웃음은 우리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 미묘한 간격이 쌓여 배신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허위의 미소로 지은 관계는 결국 진심 앞에서 무너진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허위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사람은 거짓을 짓지만 결국 진심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 진심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자기 안의 불안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죠. 우리의 거짓된 웃음은 사실 살아남고 싶다는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혼자 남기 싫은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웃음으로 위장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함부로 단죄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불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측은지심이란 바로 그런 시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을 먼저 보는 마음. 배신의 본질은 결국 인간의 불안입니다. 그 불안이 클수록 사람은 자신을 더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군가에게 진심을 보이고 싶은 지독한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사람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인간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복잡한 감정이죠. 그는 벗을 사귈 때 반드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대의 말은 믿되 그대의 마음은 관찰하리라. 이 한 문장에는 정약용 선생이 평생 보고 배운 인간의 실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학문과 의리로 맺은 벗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의 바람이 바뀌자 그 벗들은 하나둘 그를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배신을 경험한 뒤에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사람에게서 배워야 한다. 즉, 인간의 이중성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겉마음과 속마음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겉마음은 세상과 맞닿는 얼굴, 속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내면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겉마음으로만 살아갑니다. 남이 좋아할 말, 남이 듣고 싶은 표정, 남이 칭찬할 행동만을 하죠. 그는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자는 자신을 속이고 속으로만 착한 자는 세상을 속인다. 즉, 겉과 속이 분리된 삶은 결국 스스로를 해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진심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심은 겉과 속이 싸우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싸움이 잦을수록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한 번쯤 그런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미소로 대했지만 속으로는 이젠 그만 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던 때, 그 마음을 누르고 웃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허무하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건 감정의 위선이 아니라 겉마음과 속마음의 불화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괴리를 해결하려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정심이라 불렀습니다. 정심이란 진심을 고백하는 용기이자 남의 평가보다 자기의 양심을 기준 삼는 힘입니다. 그에게 위선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은 미숙한 진심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직 진심으로 살 용기를 얻지 못한 사람의 방어막인 것이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위선은 그가 진심을 찾고 있다는 신호다. 얼마나 따뜻한 통찰입니까? 거짓된 사람을 단죄하기보다 그 거짓 뒤에 숨어 있는 진심의 흔적을 보라 한 것입니다. 실제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배신한 벗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 역시 두려움 속에 살았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피첩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대들이 나를 버렸으나 나 또한 세상을 버렸으니 어찌 원망하랴. 이 말은 원망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체념과 이해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위선을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을 포용했습니다. 그 포용이 바로 철학이자 깊은 연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한 경계 위를 걷습니다. 진심을 보이면 손해볼까 두렵고 위선을 쓰면 마음이 병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 둘 사이에 다리를 찾으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되 말의 때를 알아라. 즉, 진심을 아무 데서나 함부로 흩뿌리지 말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만 꺼내라는 뜻입니다. 진심은 강물이 아닙니다. 넘치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너무 가두면 썩어버립니다. 그 균형이 바로 정심의 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속고 또 속이게 되는 이유는 이 경계를 아직 배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겉의 웃음과 속의 진심이 완전히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말은 힘을 가집니다. 그게 정약용 선생이 말한 성실의 미학이었습니다. 진심과 위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족과 일터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가족은 사랑의 이름으로 서로를 묶지만 그 안에서도 웃음 뒤에 침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서운함이 켜켜이 쌓이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괜찮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됐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나를 너무 쉽게 잊는구나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이 너무 아파서 그 아픔을 감추기 위해 나온 말이죠. 배우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부부들은 싸우기보다 조용한 위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괜히 말해봤자 싸움만 될까봐 서운한 마음을 웃음으로 덮습니다. 그 미소가 평화를 지켜주는 듯하지만 그 속에서 대화는 천천히 죽어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인간의 가면을 정의 굳음이라 불렀습니다. 정이 식은 게 아니라 표현이 굳어버린 상태.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굳으면 사랑이 있어도 전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서로에게 닿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얼굴을 씁니다. 상사는 미소로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평가를 내리고 동료는 친근하게 대하지만 기회 앞에서는 먼저 등을 돌립니다.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계산합니다. 이 또한 현대의 위선이죠. 그러나 정약용 선생의 눈으로 보면 이 위선은 악이라기보다 생존의 언어입니다. 조선시대의 관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벼슬아치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현실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는다. 그가 보기에 권력의 위선은 인간의 본능이 체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웃는 얼굴로 서로를 속이는 구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진심만 말하자고 외치면 세상은 금세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진심은 날카로워서 아무 데서나 던지면 상처가 되니까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위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이 없는 세상은 야만이다. 그러나 위선이 진심을 가릴 때 그때가 혼란이다. 즉, 인간관계에는 적당한 가면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가면이 진짜 얼굴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우리는 늘 그 경계 위를 걷습니다. 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팀원들과 잘 지내야 하지만 언제든 나를 평가할 사람들입니다. 그의 미소에는 책임감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위선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생존을 위한 표정입니다. 다만 그 표정이 오래되면 마음이 지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피로를 심기의 소모라 불렀습니다. 즉, 마음의 기운이 새어나가는 상태. 진심을 억누르고 살아가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그는 그 공허를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병이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솔직해지기도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 솔직한 말이 곧 문제 있는 사람으로 찍히니까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말은 바르게 하되 반드시 덕으로 싸매라. 즉, 진실을 전할 때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전할 때는 왜 이제야 말하냐는 반발보다 그럴 용기를 냈구나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부부의 신의를 논하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다름은 허물이 아니나 그 다름을 감추면 병이 된다. 요즘 우리는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쉽게 주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진심을 숨깁니다. 정약용 선생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진심은 드러내야 하나 드러냄의 시기를 알아야 한다. 결국 관계란 진심과 위선이 마주 부딪히며 유지되는 묘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면을 눈치채면서도 그 가면 너머의 진심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인간관계의 온기입니다. 배신은 언제나 아픕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배신은 인간관계의 끝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 이해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없이 배신을 떠올렸습니다. 벗의 고변으로 벼슬을 잃고 10여 년을 외딴 바닷가에서 견뎠으니까요.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변심을 함께 믿는 것이다. 그의 이 말은 철학적이고 잔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가 변할 가능성까지도 포용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흔히 믿음을 확실한 신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에게 믿음은 불완전한 수용이었습니다.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저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일 뿐이라고요. 따라서 배신이란 악의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흔들림이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경험한 뒤에도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면 그대의 마음이 갇히고 사람을 이해하면 그대의 마음이 넓어진다. 그는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에 머물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평생 내 마음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신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시련입니다. 그 시련은 믿음의 본질을 묻습니다. 나는 왜 그를 믿었는가? 그 믿음은 상대를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내 외로움을 덜기 위한 것이었나?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자문을 통해 참된 믿음은 기대가 아니라 이해라고 보았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조종하려는 욕망에서 오지만 이해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인간관계에서도 이 철학은 유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지라고 가정합니다. 그 가정이 깨지는 순간 배신이라는 감정이 찾아오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의 기대대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철학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변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바라보는 일이다. 그것은 신뢰이자 인내이자 결국은 자기 수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배신은 우리에게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이익에서 흔들리는 나약함,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여전히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 이 두 본성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외딴 산골에서 자신을 고변한 벗의 이름을 매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이름을 부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를 용서함이 아니라 이해함이다. 이 말 속엔 인류의 윤리보다 더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용서는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행위지만 이해는 옆에서 함께 보는 행위입니다. 그는 배신자를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흔들린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바로 인문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배신에 너무 익숙합니다. 정치의 배신, 돈의 배신, 심지어 가족의 배신까지.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으나 양심은 배신하지 못한다. 그 말은 인간의 마음 속엔 아직 돌아올 자리, 부끄러움의 불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배신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거짓된 웃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의 두려움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왜 그런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해의 마음이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허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허위를 깨달음으로 가는 어둠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거짓이 있어야 진실이 드러나고 배신이 있어야 신뢰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탓하면서도 결국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물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은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남의 시선에 따라 감정이 출렁이지 않는 마음. 누가 내게 등을 돌려도 내 진심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 그는 이를 정화의 덕이라 불렀습니다. 몸을 가만히 두고 마음을 거울처럼 가라앉히는 연습. 그러면 마음의 밑바닥에서 욕망과 불안, 두려움이 모두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의 위선을 본다고요. 위선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수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닦지 않으면 탐욕이 그 자리를 메운다. 그에게 진심은 수행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닦는 마음의 훈련. 벗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나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 일. 그 단순한 전환이 바로 진심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솔직한 사람을 불편해하니까요. 직장에서는 너무 정직하면 위험하다고 하고, 관계에서는 솔직하면 상처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타협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자기 안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대신 타인의 기대가 마음을 지배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태를 심기의 혼탁이라 불렀습니다. 즉, 마음의 공기가 탁해지는 것입니다. 진심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용기에서 시작되고 그 용기가 곧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배신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본성 쓰레기 같은 행동에 분노하기보다 그들의 불안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인간 이해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